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며 마음의 멘토인 저자 수스는 높은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고 베이징의 시샨에서 은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성장과 심리 치유, 힐링에 대한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도 치유 심리학을 근거로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끌어오는 법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지치고 사랑에 상처받고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프롤로그. 마음이 평안한 길을 따르라. 요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 사랑, 명예, 명성? 모두 아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멜린다 데이비스는 6년 동안 현대인의 욕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현대인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내면 깊은 곳의 혼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류의 원시적인 욕망이 과거의 의식주, 권력, 성애에서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도, 집도, 최첨단 과학기기도 아니다. 건강, 행복, 평화로운 마음의 정서가 가장 필요하다. 비록 사는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이와 상황도 다르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증상은 완전히 같다. 바로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 바라는 것 또한 같다.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분명 불안과 조조는 현대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심지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 지금 현대인에게는 새로운 생존 욕망이 생겨났다. 바로 마음의 평안과 궁극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데이비스가 말한 내면의 조화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라는 야수가 이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야수라면 도망치거나 숨기라도 할 텐데 이 심리적 야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그러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단 한 가지, 스스로 마음을 돌리는 것 뿐이다. 일수사견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같은 물이라도 그것을 보는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보는 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물은 전혀 다른 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부모 아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자란 형제를 생각해보자. 비록 모든 것이 같지만 큰아들은 집을 천국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는 반면 작은아들은 집을 벗어나고 싶은 지옥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일수사견의 이치와 통한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자신의 감정을 만드는 셈이다. 어째서 큰아들은 집을 천국처럼 느낄까? 아마도 큰아들이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작은아들은 왜 집이 지옥 같을까?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는 그의 마음이
집을 지옥으로 만든 게 아닐까. 우리의 마음은 한 가닥 길과 같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길도 열리고 계속 넓어진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길은 계속 좁아지다가 결국 닫히고 만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똑같은 곳이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다음에 몇 가지를 기억한다면 아마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첫째, 마음의 직관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 자신이 되라. 둘째,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의 당신을 좋아하고 아껴라. 이것이 곧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장차 소중한 자산이 되어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장차 소중한 자산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넷째, 어떤 길이든 평탄하기만 한 길은 없음을 명심하라. 살다 보면 어려움이나 불행, 상처나 좌절을 만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이쪽으로 자라나듯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 속에서 인생이 훨씬 단순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은 자석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향해 충만한 선의를 갖고 있으며 아름다운 일들이 자연히 당신에게 달라붙는다. 그러나 늘 비관적이고 우울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적대감과 원망만을 뿜어내면 부정적인 일들이 연달아 딸려온다. 왜냐하면 자신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같은 성질의 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행운과 악운은 모두 당신이 당신 마음의 자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비밀이다.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을 알리고자 1년여에 걸쳐 이 책을 썼다. 내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모든 상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경험은 반드시 자산이 된다. 이를 조금 응용해서 이 글을 맺는 문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모든 독서는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나의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산다면 인생은 훨씬 단순해지며 당신이 느끼는 행복도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떨기 장미다. 그렇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힘껏 피어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화려한 장미 정원에 시선을 빼앗기고는 정작 내 방 앞 창가에 피어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은 누리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가련한 본성 아닐까? 늘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만 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 다만 그 행복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에 먼저 보일 뿐이다. 여자친구에게 차인 한 친구가 잔뜩 화를 품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반드시 더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서 그녀보다 훨씬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며 씩씩거렸다. 그게 옛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난 백만장자한테 시집갈 거야.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나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꼭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이들의 호언장담을 듣는 나의 심경은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한때 사랑했어도 헤어지면 그뿐. 그때부터는 서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헤어진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의 그림자에 휩싸인 채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외모나 물질적인 측면이 나아진다고 해도 내면은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나의 마음은 갈 길을 잃는다. 갈 길을 잃은 사람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기린이 높고 미끈한 집을 지었다. 기린의 집을 구경하러 온 숲속 동물들이 저마다 감탄했다. 와, 정말 멋지고 근사한 집이네. 꿩은 한순간 기린이 부러워졌다. 그래서 황급히 풀로 지은 자신의 원래 집을 허물고 크고 높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마치 그런 집을 지으면 자기 자신도 꿩이 아닌 봉황이 될 것 같았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숲속의 모든 동물이 꿩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모두의 찬탄을 들으며 꿩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다. 꿩이 새로 지은 집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꿩은 집 한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하지만 누군가 집을 구경하러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를 쫙 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척 허세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온 박새가 추위에 벌벌 떠는 꿩에게 한마디 했다. 남에게 보이기에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괜히 허세를 부리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너라고. 하지만 꿩은 오히려 박새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들었다. 박새야, 박새야, 아직도 너의 그 조그만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너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추워졌다. 꿩은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의 칭찬과 감탄을 떠올리자면 이런 집을 지은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다. 꿩은 그렇게 허세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 특히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남의 시선 속에서 살다가는 결국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몸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며 영혼도 내 것이다. 인생 역시 당연히 내 것이다. 그런데 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을 충실히 사는데 가식이나 거짓은 필요치 않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위선의 탈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무엇하러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는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 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의 삶을 향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의 환호성을 올려라. 스스로에 대해 깨닫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의 장을 만들어가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노래하라.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에게 신뢰를 보내라. 나 자신의 찬란한 내일을 믿어라. 행복의 열쇠는 내 손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의 일만 걱정하라. 얼마 전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성공한 친구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성별, 직업,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서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다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즐겁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주택 대출금 문제, 장래 진로 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거리부터 사회 치안, 환경오염,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이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여기에 지진, 화재, 자동차 사고 등 수많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질 테니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사실 이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다. 그러니 세계의 종말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불안해한다고 해도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상황일수록 마음을 더욱 담대히 갖고 눈앞에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데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불안과 초조감에 빠진다면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만 야금야금 갉아먹힐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냉소적인 방관자 심리나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그보다는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이 옳다. 인생에는 오로지 어제, 오늘, 내일만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오직 세 가지 일만 있다. 나의 일, 남의 일, 하늘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늘의 일은 우리가 바꿀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 역시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 즉 이런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바꿀 수 없는 일,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결정될 일을 붙들고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한 걸음 물러서서 해탈한 마음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궁리를 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남의 일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일이다. 여기서 남은 가족, 배우자, 자녀까지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사고를 갖춘 개체끼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랑도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적당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이조차도 상대가 필요로 할 때만 가능하다. 자기 복은 타고난다는 옛말이 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 남의 일에는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합리적인 의견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역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야 한다. 하늘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이며 남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오지랖이다. 이 세상에 걱정할 만한 일은 오로지 나 자신의 일밖에 없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재물, 권력, 지위, 건강인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걱정거리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일만큼은 절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면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 역시 단순한 방관이 아닌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지혜가 될 것이다. 세상사의 멋대로 휩쓸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지혜라니 이 얼마나 멋진가. 내일 일은 내일에, 오늘 일은 오늘에. 인생은 여름날의 강물처럼 느릿하게 흘러간다. 20살 때는 나이 30에 생길 주름 때문에 미리 고민하거나 나이 50에 올 노화 때문에 미리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올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두어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산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을 걱정하거나 어제의 일을 후회하느라 오늘을 그저 흘려보낸다. 사하라 사막에 사는 잿빛 모래쥐는 건기가 올 때쯤이면 풀뿌리를 모아 저장하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온 사막을 죄다 헤집고 다니며 열심히 풀뿌리를 모은다. 그런데 건기를 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풀뿌리를 저장한 뒤에도 모래쥐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풀뿌리를 찾아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 떨며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댄다. 모래쥐 한 마리가 건기를 나기에 필요한 풀뿌리는 2kg 정도이지만 실제로 모아들이는 양은 10kg이 넘는다. 그중 대부분은 썩어버리는데 모래쥐들은 여전히 풀뿌리를 필요 이상으로 모아들인다. 연구에 따르면 모래쥐의 이러한 습성은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모래쥐는 태생적으로 걱정이 많다. 그래서 고통과 피곤에 시달리면서도 필요한 양의 몇 배, 심지어 몇십 배나 많은 풀뿌리를 모은다. 순전히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흰쥐 대신 모래쥐를 실험용쥐로 사용하려고 했다. 모래쥐가 흰쥐보다 몸집이 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더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모래쥐의 습성 탓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모래쥐들은 우리에 갇힌 채 풀뿌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미 충분한 양의 먹이가 있는데도 습관적인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다. 결국 먹이는 입에 대지도 않은 채 하나둘씩 죽어버렸다. 의학계가 판단한 사망 원인은 바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결국 모래쥐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걱정 때문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심리적 위협에 시달리다가 죽은 셈이다. 인간이라고 모래쥐와 다를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가정도 화목하며 부부관계도 원만한 여자가 매일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녀는 전업주부다.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무슨 일이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사랑을 담뿍 받고 있고 집도 차도 있고 충분한 자유도 있다. 그야말로 부러울 것도 아쉬워할 것도 하나 없는 인생인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가 시골 촌부의 아내만큼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와 메신저로 대화할 때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늘어놓는다. 동네에 괜찮은 유치원이 없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혹시 남편 회사가 망하면 어쩌죠? 난 회사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살지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시골에 계시지만 나중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답답해요. 만약 시부모님이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비싼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 사실 그녀의 걱정거리 중 19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 그녀는 아직 아이도 없고 시부모 역시 건강하며 심지어 시부모는 시골집을 떠날 생각조차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전전긍긍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단순하다. 사람, 장소, 시간 모두 현재를 최우선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한다.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듯 현재를 살지 못하니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만약 내가 모래지라면 나는 아마 모래지 세계의 이단아일 것이다. 당장 필요한 2kg의 풀뿌리 외에는 더 모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지도 않으며 엄청나게 게으를 테니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서야 되겠는가. 모래지처럼 풍족한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초조함에 시달리다가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야 되겠는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쉬어갈 곳이 굉장히 많다. 쉬어갈 곳을 만나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가라. 또한 항상 모든 짐을 죄다 둘러매고 있을 필요도 없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 짊어지면 된다.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어제의 걱정은 어제에 버려두어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충실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때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멀리하라. 현대의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달아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두 던져두고 휴대전화는 꺼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단 며칠이라도 쉬고 싶다는 그런 충동 말이다. 일이나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이루겠다고 빠듯한 업무 일정을 조절해서 연차를 내고 돈과 시간을 들여 유명한 휴양지에 가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저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안, 초조, 혼란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보 불안증을 앓고 있다. 나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두 물건에 대한 의존증이 심각했다. 한동안은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컴퓨터를 켜곤 했다. 물을 마시기도 전에, 밥을 먹기도 전에, 심지어 세수를 하기도 전에 컴퓨터 전원부터 켠 것이다. 그리고는 메신저에 로그인을 하고 블로그에 들어가 한참을 인터넷 삼매경에 빠졌다.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도 손을 씻거나 화장실을 가기 전에 인터넷부터 열었다. 메신저에서 누가 날 찾지는 않았는지 블로그에 새로운 댓글이 달리지는 않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버스를 탔을 때 어디선가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얼른 내 휴대전화를 꺼내보았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벨소리인데도 꼭 내 것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심지어 환청으로 벨소리를 듣기도 했다. 수시로 문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별일이 없으면서도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이러한 증세는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위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게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생기를 잃었고 늙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보고 의사도 찾아갔으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히 되짚어 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내가 위병이 생기고 못생겨진 이유는 모두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지나치게 의존한 나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이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사로잡히기 전만 해도 나는 일어나자마자 착실하게 세수부터 했다. 그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치장을 했다. 그런 뒤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영양 만점의 아침 식사를 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어김없이 밖에 나가서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하지만 두 물건에 얽매인 후에는 눈 뜨자마자 인터넷을 하느라 바빠서 산책은커녕 세수조차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오전 9시를 넘기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한술 뜨지 못했다. 메신저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는 통에 밥을 입에 대충 밀어넣고 젓가락을 내려놓기 무섭게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곤 했다. 점심은 원래 12시쯤 먹는데 2시가 넘어서 먹는 경우도 허다했다. 저녁은 더욱 불규칙했다. 식사 시간이 이렇게 불규칙한데 위에 탈이 나지 않을 리 없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으면 피부에도 좋지 않다. 인터넷에 빠져있는 동안 나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언제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운동할 여유도 없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집에서 요가를 했었는데 요가 매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들이었다. 위장은 약해지고 맑았던 얼굴빛은 칙칙해지고 기미까지 생겼다. 허리 사이즈는 3인치나 늘었고 생전 없던 똥배까지 나오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나 자신에게 처방전을 내렸다. 나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체조부터 한다. 그런 뒤 씻고 아침밥을 먹는다. 밥을 먹은 뒤에는 방을 정리하고 화초에 물을 준다. 인터넷은 연속 2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 2시간이 넘으면 컴퓨터를 끄고 몸을 움직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에 긴장을 푼다. 식사 시간을 정하고 엄격히 준수한다. 식사를 할 때는 즐겁게 하되 식사를 마치기 전에는 인터넷 세상에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진다 해도 절대 식탁을 떠나지 않는다. 메신저로 하나님이 말을 건다고 해도 휴대전화 역시 무음 모드로 바꿔놓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 매주 일요일은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하고 휴대전화, 컴퓨터의 전원을 하루 종일 꺼둔다. 원고를 써야 한다면 손글씨로 쓴다. 인터넷 채팅은 최대한 줄인다. 일이 있다면 되도록 전화로 하고 급한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다. 혹시 며칠 동안 인터넷을 하지 못해 인터넷 금단 증상이 온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주 오래전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이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그 시절에 충분히 살만하지 않았는가. 엄마와 다정하게 수다를 떨고 친구와 손을 잡고 거리를 다녔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롭지 않았던가. 의학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단기적 불안 증세는 감기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심신이나 생활 업무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불안 증세는 안색을 나쁘게 만들며 체중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병을 유발한다. 만약 직종의 특성상 매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심신 건강을 위한 필수사항이다.